안녕하십니까. 시대의 흔적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한 달이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내시고 또 이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적어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만은 혹여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간다거나 양해 안 차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수요일 날 이 강연에 이어서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로 왔습니다. 60년대는 개발 독재가 시작된 시대였고요. 70년대에는 독재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재자들이 다 등장하고 몰락해가는 시대였습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또 군부가 득세하고 집권하는 비극을 맞아야 됐고요. 그러면서 1980년대는 그 마지막 날 전두환이 그 50비리 청문회 또 광주항쟁 5.18 청문회에 관련한 마지막 진술을 하는 것을 거의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1990년대를 아주 찜찜하게 맞게 되는, 그때 자정까지 계속 이어지는 연설, 그 다음에 중간중간 그 당시 그 평민당 의원들의 항의로 인해서 이게 중단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오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있었던 87년 유언항쟁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90년대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지만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을 거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까지 1990년대만 놓고 보면 그 군부 출신의 대통령, 그 다음에 군부와 손잡았던 대통령, 군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대통령, 이런 걸로 그 독재의 물이 서서히 탈색되면서 민주주의의 길로 진화해가는, 변화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1990년대는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요. X세대라는 말도 있었고, 미시족이라는 말이 또 처음 등장했고, PC통신으로 상징되는 정보혁명, 또 이때 이제 휴대전화의 완벽한 보급까지는 없었지만 삐삐, 시티폰 이런 것들도 나왔었죠.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윈도우 95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PC가 일반화되고 국민 일반이 이제 이메일을 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경제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미국하고 멕시코 중심으로 이제 나프타라는 북미 경제 자유 무역 협정, 그 다음에 1995년에는 WTO가 출범하면서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물결들이 막 퍼지게 되고, 우리는 90년대 말에 이제 IMF 경제 위기를 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0년대에 시작돼서 점점 두터워가던 이 중산층이 이 90년대에 들어서 이렇게 보수화되고, 80년대까지는 어찌 보면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이었는데 보수화되고, 이제는 내 재산 지키기, 또 내 직장 지키기, 내 생존이 제일 우선이다, 이런 각자도생의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되는 시기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 1990년대를 겪으면서 세상의 혁명적인 변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대관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일본 문화가 개방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로의 전환, 인터넷 시대의 시작, 이런 것들, 또 민주화의 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을 마음껏 겪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대를 살아가는, 또 2010년대를 살아온 이 청년들의 입장을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생겼는데,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1960년 초반까지 60년생, 61년생 이 정도까지 하고는 조금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는, 그 단절이 생기는, 지금 이제 소위 60대, 70대가 그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지지 세력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 윤이 아무리 나라를 망가뜨리고 개판을 쳐도 지지율이 뭐 30%가 무너지네 만에 하는 상황으로 여전히 30%에 가까운 사람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 그 핵심 지지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 TK와 노년층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뒤처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하고의 간격이 오히려 더 벌어진 시대가 1990년대를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어떤 사회학자가 하신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90년대를 1980년 말에 있었던 88년도에 있었던 13대 총선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13대 총선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이 평화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당이잖아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민주당이었고 민정이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노태우의 민정당, 경북,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여전히 이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서 의석을 얻었고, 평민당은 전남북을 독점하고 서울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부산, 경남, PK라고 하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고전했다. 그래서 이제 평민당한테 의석수가 밀리게 됩니다. 공화당은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씨가 끌던데 이제 충남을 석권했다. 그래서 결국 지역당 현상이 더 심화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88년도에 이 의석 분포를 보시면 여전히 이제 한국 정치나 한국 선거 지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서 대립, 여기 동과 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빨간 게 지금은 이제 국힘을 떠올리실 수 있겠는데, 당시에 이제 여기 표기할 때는 이게 통일민주당, 김영삼 씨의 통일민주당이고요. 보시면 이 PK 지역하고 강원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에 약간 있고 충청도에 2군데 정도 이렇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하고 여기 강원도, 충청도 이쪽 일부를 가지고 있었고, 이 노란색이 이제 평화민주당인데 이렇게 보라고 충청도 중심으로 이 녹색의 공화당, 그 다음에 민정당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TK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기도 농촌 지역 뭐 이런 데가 이제 그 민정당이 차지한 의석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역 감정, 이제 박정희 때 대선을 거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대선을 거치면서 그 이효상이라는 사람이 그 신라 뭐 천년 이래로 지금 천년 만에 경상도 출신 무슨 임금을 모시자 뭐 이런 식의 그 말 같지 않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선거에서를 하고 다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의 여파로 이제 군부 독재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권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또 그게 그 바로 이어진 이 88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지역구도로서 보여지게 되는, 이거를 이제 그 양김의 분열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김영삼, 김대중은 다 야당 지도자였고 이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기반이 접경 지역인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역시 접경 지역이죠. 그리고 TK 이쪽에다가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때 이렇게 4개로 쫙 갈라진 구도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정당은 과반선이 안 되는 여소야대 현상이 이제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노태우가 긴장을 하게 되고, 이 결과로 당시에 50 청문회 또 광주 청문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루어지게 됐고, 여러 가지 좀 그 국회에서 뭐 개헌도 이루어지고 뭐 국정감사도 부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 말미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2야당으로 밀린 김영삼의 생각, 그 다음에 내각제를 추진하던 김종필의 생각, 그리고 더 이상 권력 유지가 힘겨울지 모른다는 군사독재 잔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게
되면서 1990년대가 시작되는데 그 마무리를 전두환의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과가 아닌 그냥 해명성, 변명성 연설조에 그냥 읽어내려가는 그런 전혀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와중에 그 1990년대를 아주 그 산뜻하지 못한 기분으로 맞게 한 그렇게 시작되는 1990년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위기의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합당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를 이제 창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태도를 보시죠.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이걸 이렇게 합당한다고 발표를 하고 김영삼 씨는 표정이요. 뭔가 좀 못마땅한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 있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이제 요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은 조금 약간의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이 김종필 씨의 자세를 보십시오.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서 있는 모습. 2인자로서 박정희 독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경험하고 배운 사람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70년대의 야당의 지도자로서 나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군부 독재하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느끼는 나름대로의 어떤 심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표정의 차이가 이 사람들이 처해 있던 현실을 조금이라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당을 하게 되고 이 결과로 이 군부 독재를 기반으로 하는 그 다음에 그 이전을 따라가면 이제 반공을 기치로 친일을 희석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을 구성하고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3당 합당까지 해가면서 생존하려는 이 전략 또 모습 이런 걸 보이게 된다. 원래 이제 이 이면의 얘기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월계수회의 핵심이자 두목 박철원이라는 사람이 그 박철원 검사가 김대중 대통령을 그러니까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를 처음 만나서 가서 우리들이 손잡고 합당합시다라는 제안을 했었다라는 게 뒤에 알려졌죠.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확실하게 거절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종필 김종필 씨야 그냥 하자고 하면 할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김영삼 대통령을 그 대안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 3당 합당을 하게 되고 이걸로 이제 호남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요. 앞서 요 도표에서 보셨듯이 이제 이 부분만 야당으로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의 일부 지역만 야당으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민자당으로 합쳐지게 되는 이런 일이 1990년 1월 달이 되자마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의 그런 어떤 해명성 연설에 이렇게 격렬한 항의를 하고 나서 불과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3당 합당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벤트가 생기고 이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은 공안몰이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990년에는 또 10월 달에 이 윤석영 이병이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 내부의 자료들을 전부 다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리게 되죠. 그래서 1990년 10월 5일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윤석영 이병인데 복장은 지금 머리도 길고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안사에 근무하던 일반 병들도 이런 복장으로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장으로 왜 지내야 됐겠습니까? 이렇게 일반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 복장과 그 다음에 민간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머리 모양부터 이 외모를 통해서 민간 사회에 침투해가지고 그거를 사찰하고 또 공작을 하고 또 위협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복장 하나에도 이 윤석영 씨의 모습이지만 당시 보안사의 위상이나 행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죠. 당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는데도 이게 지금 탑뉴스가 아니고 일면에 이쪽으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보안사 각계 1,400여 명 사찰, 김영삼, 김대중, 김수환, 추기경 등 대상, 탈영사변 기록물 등 폭로, 정치쟁점화. 이때 이제 카드에다가 일련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재야인사나 이제 민주화운동 또 민주주장에 있었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쭉 사찰하고 감시하고 그 분들의 동선을 일일이 체크하고
유사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쿠데타를 한다거나 뭐 계엄을 선포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분들을 누가 맡아가지고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그런 카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줬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때 요 사찰 명단에 있었던 분들이 각자 자기 그 카드 분류 번호, 일련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가슴에 달고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연설을 하시고 규탄을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정권이 무사했죠. 이 노태우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다 보안사령관 출신이거든요. 보안사가 만들어낸 정권이고 보안사가 가장 강력한 막강한 권력기관으로서 이렇게 민간인들을 사찰했는데 이 정부는 그게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기득권들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소위 보수 대연합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보안사 이름을 기무사로 바꾸는 정도로 하고 몇 사람 물러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유야무야 하게 됩니다. 물론 윤석열 이병은 또 처벌을 받게 되죠. 이렇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거꾸로 가는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도 이제 아실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기득권의 철옹성을 짓기 위해서 3당 합당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이런 범죄, 이런 불법적인 행각들이 폭로가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윤 정부도 윤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뭐 고발 사주도 물론이고 처갓집 재산이나 처갓집 재산을 지키고 처갓집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던 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모습이나 지금의 이 모습이나 그리고 쿠데타를 저지른 자들이 보인 그 모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 역시 한국 현대사가 남긴 아주 불행한 시대의 흔적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우 정권은 그래서 이 윤석열 이병의 폭로도 있었지만 이 수서 특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노태우가 뭐 200만 호 그 가구 보급을 통해 가지고 무주택자를 없애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죠. 그때 이제 이 수서지구가 판교 이전에 이제 강남의 노른자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게 수서는 서울이잖아요. 판교는 경기도였지만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근데 이제 수서 지역에다가 여기에 이제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을 못하게 돼 있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특혜를 주고 한보그룹이 당시에 이제 정태수 회장이라는 분이 나중에도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만은 여당에다가 정치자금 6억 원을 주고 분양결정 최종 회의에 비서관이 참석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이 정경유착, 그다음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런 개발을 통해서 그 돈을 챙기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의 뿌리를 더 단단히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 이것이 이제 박정희 때 시작된 그 강남 투기 광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와 이어져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노태우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전쟁 선포, 퇴폐항락을 일수하겠다. 뭐 온정주의 형사정책을 전환하고 과소비 추방에 앞장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부정부패나 뭐 폭력배나 이런 걸 소탕하겠다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남기게 되는 이제 지금 후과라고 하죠. 후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무슨 이게 영화 제목도 됩니다만은 그 공권력이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를 노고를 한 것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노태우는 군사독재를 적나라하게 그냥 예전에 전두환 때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부의 폭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민간의 폭력, 그러니까 합법적 폭력, 제가 이제 군사독재를 지탱하는 두 뿌리로서의 육법당을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개의 뿌리가 여전히 지금 우리 정부 조직이나
현실에서 질곡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리적 폭력으로 이제 국민들을 위협하고 제압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게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서 요 이제 합법적 폭력을 통한, 그러니까 검찰과 수사권을 통한 위협과 제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이게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때 이걸 계기로 해서 검찰의 조직이 급속도로 커지고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원래 옛날부터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에 다 관여하고 뭐 직접적으로 무슨 이거저거 수사 발표를 하고 이런 걸로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과거의 검찰은 아주 극히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했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 제도가 생긴 뿌리부터 그 뒤에 쭉 발전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원래 제도의 설계 목적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지,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끼워가지고 수사한다고 설치고 날뛰고 뭐 이런 일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 범죄와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마치 무슨 뭐 그 검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뭐 폭력배를 소탕하는 무슨 보안관처럼 이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그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지도층의 과소비 추방에 앞장서겠다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특수부, 특별수사부. 그러니까 특수부가 이제 특별수사부의 준말인데, 특별하다는 것은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보통이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는 애초에 검찰 수사는, 보통 일반적인 수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가지고 재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에 있는 건데, 특별수사,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수사를 한다라는 개념은 경찰을 배제하고 직접 나서가지고 무슨 수사를 하고 사건을 기획하고 또 기소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독점해서 한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부, 중수부, 뭐 중수부라는 거는 중앙수사부인데요, 대검에 있는 특별수사부서죠. 그래서 대검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 뭐 서울지검 특수부,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요걸 계기로 해서 그런 겁니다. 과거에 80년대까지는 그냥 서울지검 공안부, 서울지검 형사부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많았지, 이렇게 특수부 이런 게 잘 등장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형사부, 공안부가 등장했던 이유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탄압을 해야 되니까 공안부가 소위 인지부서로서 활약을 하고, 출세하려는 검사는 그쪽으로 가서 줄을 서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배태된 사람들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황교안, 고영주, 뭐 김원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행각을 보이는지는 뭐 계속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고영주 같은 사람은 제가 박문진 이사회에서 이제 첫 3년간은 이사를 할 때 고영주가 감사였고, 두 번째 3년 동안에는 고영주가 그 이사장까지 되는데요. 그때 3년의 초반에 이제 고영주가 이사장이었죠. 그때 고영주가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자기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간첩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봐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뭐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박근혜 때 벌이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잘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뇌구조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독재를 호위하면서 권력에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 검찰 조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박세직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요 서울올림픽 때 관련돼서 좀 얼굴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체육부 장관 같은 것도 했고요. 그러고 군부독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일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전두환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이 박세직이라는 사람이 당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 분양과 관련한 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출석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이 사람들은 공안 정국을 이제 그 이끌고 만들고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이라는 사기극을 만들어내고 날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강경대 씨가 이렇게 그 경찰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숨지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사와 관련한 여러 이렇게 정경유착의 비리, 그 다음에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같은 명백한 범죄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이게 좀 정권, 그 다음에 노태우는 이제 집권하면서 중간평가를 또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그거를 그 모면하고 그 권력을 더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민주화운동 지역의 진영의 이제 도덕성을 훼손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이 유서대필 사기극인데요. 이때 이제 그 여기 이제 이 필적을 보시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하려는 뭐 이게 이제 김기설 씨의 유서에 나와 있는 글씨고요. 옆에 이제 이게 강기훈 씨 글씨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셔도 이 유서에 있는 글씨와 강기훈 씨 진술서의 글씨가 같지 않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게 다 확인됩니다만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기 전대협 노트에다가 썼던 이 글씨와 이 글씨 이 양쪽 유서와 김기설 씨의 전대협 노트의 글씨 그 다음에 강기훈 씨의 진술서의 글씨 이게 다 같은 글씨다. 그러니까 김기훈 씨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쓰는 글씨하고 편집을 쓰면서 또박또박 쓴 글씨하고 조금 다른 필체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노트에 쓴 필체가 이 강기훈 씨 진술서에 있는 필체하고 같다. 그러면서 이 배후에 그러니까 김기설 씨가 분신을 하는 배후에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있고 심지어 유서까지 대필해 주면서 분신을 유도했다, 분신을 강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서 필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노트에다 썼던 이 글씨하고 유서에다 썼던 이 글씨가 다르지 않냐라고 우기면서 이 노트에다 쓴 글씨는 강기훈 씨 진술서에 있는 글씨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 지금 김기훈 씨가 직접 쓴 유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분신의 협력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목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 씨가 대필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강기훈 씨가 뭐 다른 사람 수첩에다가도 막 가필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탑뉴스로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언론을 이용하고 혹은 협업을 해가지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유도하고 민주화 세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이때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여러 또 민주당을 상대로 한 여러 수사들을 보면은 이 유서대필 사기극 때 썼던 그 억지나 수법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초밥을 뭐 시켜서 뭐 몇백 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김건희에게 대해야 될 잣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때 이런 일들로부터 비롯된 수법들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유서는 자필이 확실하다라는 감정 결과가 다시 보도가 되고요. 필적 감정 결과도 1991년도에 지금 국가수가 감정을 한 결과로 진술서, 화학노트 뭐 이런 것들이 그 유서하고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지금 그
감정을 해가지고 요 문서가 지금 그 강기훈 씨가 썼던 내용과 유서가 같은 필체고 강기훈 씨가 써준 거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한 거였는데 2007년도에 감정했을 때는 전부 다 이거는 유서와 다른 필체다라는 것이 모두 다 확인이 됐죠. 근데 이때 국과수에 문서감정실장이라는 사람이 김형영이라는 사람인데 91년도에 이제 이게 같은 필적이다라고 감정을 하고 92년도에 이 사람이 다른 그 계약서를 감정하면서 그거를 위조해주고 또 같다고 판정해주고 뭐 이렇게 그 작용을 하다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형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는 그때 이미 드러난 건데 그때도 검찰은 부랴부랴 나서서 이때의 감정 결과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때 이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구정물들이 내려와가지고 밑에 들어온 애들한테 그런 방법들을 전수하고 그런 성과를 통해서 출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이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은 박근혜 때 청와대 비서실장 물론이고 뭐 국회의원들로 또 승승장구하죠. 저는 한국 현대사가 배출한 가장 심각한 악인으로 이 김기춘을 꼽습니다. 이 사람 계속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신헌법을 그 초안을 작성한 검사로도 나타나고 문세광 사건에서 중정에 있으면서 그 출세에 불타던 검사로도 등장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각종 논리를 제공하던 법기술자로서 당시에 부장검사였던 이 이름이 이게 잘못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자료를 따왔는데 강기욱이 아니고 강신욱입니다. 강신욱이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대법관까지 지내고 나서요. 박근혜 법률특보단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이상 뭐 극명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법무부 장관하고 비서실장, 이 사람 대법관을 나중에 했었다 그랬죠. 남기춘, 새누리당 대선기구 클린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역시 검사죠. 윤석만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대전에서 출마를 하고 곽상도가 또 여기 있죠. 곽상도가 당시 수사검사로서 민정수석으로 가게 되고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 계속 뒤까지 이 악행을 결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김기춘이라는 사람 다음에 보시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한쪽에 그러니까 수구 세력과 독재의 뿌리에 줄을 대고 기생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삶을 통해서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결국 이 편에 서서 눈을 가려주고 조작하고 논리를 제공해주고 저쪽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서 이기게 해주면 이 자들은 계속 그 이득을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출세의 길을 걸어오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또 시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면서 잊혀지면서 과거의 고관대작으로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무슨 친일파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독재의 미흡한 청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루고 민주화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빌붙어서 기생하던 이런 기술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처벌하지 못하고 이것들은 다 지금 멀쩡하게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고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죄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걸 무슨 역사에다 남기자. 글쎄요. 역사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이상, 기록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여지나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을지 늘 좀 답답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러니까 이제 김기설 씨의 그 분신,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숨져간 그 김기설 씨의 죽음을 악용한 세력이 과연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기여나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 진영의 도덕성에 그 상처를 입히려고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검찰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법 기술을 내세워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조국 장관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마찬가지죠. 뭐 말로는 뭐 어떻게 하더니 뭐 굉장히 위선적으로 삶을 살아왔다라는 모습.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먹칠을 해가지고 그 대의를 흐트러뜨리려는 뭐 그런 모습들을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 법 기술자로서 검사들이 보였던 모습 계속 아마 이 우리 시대 흔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990년대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남북 관계의 면에서는 그래도 개선되는 측면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3당 합당 이후에 이 수구 기득권을 강화하고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무리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검찰권이 강화되고 또 검사들이 기술자로서 이제 횡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노태우 때 이렇게 남북 기본 합의서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유엔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태극기와 이 인공기가 함께 이렇게 개양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통일을 앞당기는 남북관계의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역대 정부가 이제 계속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군사독재 정권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보다도 못한 지금 정부의 이 위정자들, 당국자들의 모습,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지금 통일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군부 독재보다도 못한 이 검찰 독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이 김영삼 씨가 대통령으로 되는 과정, 그러니까 노태우의 시대가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데 김영삼 씨가 그랬죠. 나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낸 중에 변명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내각제를 합의했다는 각서파동 막 이런 것들도 나와서 뭐 김영삼 씨가 다 저기 업무를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간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름이 이제 또 신한국당 어쩌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민자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일주일 전쯤에 이때 이제 그 통일국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주영 씨도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김영삼의 당선을 돕자라는 부산 기관장 8명의 대책회의 내용이 이 녹음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신문사 간부를 매수하고 민간단체를 동원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모습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참석자 4명이 해임됐다. 부산시장, 경찰청장, 안기부 지부장, 기무부대장, 김기춘을 소환하기로 했다. 김기춘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또 안기부, 기무부대는 또 여기 왜 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기관장 회의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 초원 즉석볶음집이라는 부산의 식당에서 이렇게 먹고 모의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유명한 초원복국 사건인데 이때 김기춘 이렇게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해도 검찰이 양해할 거다. 이거 이번에 제대로 못해서 우리 다 저 김영삼 당선 못 시키면 영도딸에 빠져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부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어떻게든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경찰 양해라니 제가 더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맞장구를 치고 그럼 뭐 중립은 못 지킨다. 마음대로 하겠다. 잘못되면 혁명 상황에 대해서 다 끌려간다. 부산 놈의 본때를 보이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 모여가지고 주고받고 하던 내용이 여기 이제 정주영 씨가 만든 팀에 의해서 녹음이 되는데 이거를 도청 사건이다 라고 그냥 내용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이 김기춘이나 요 문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같은 부리에서 자라고 기생하던 자들이다 보니 이 프레임으로 이거를 바꿔서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에게 별다른 타격이 가지 않고 결국 당선이 되기에 이릅니다. 이때 재미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무슨 일이 터지면 본질을 지적하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 뇌물수수 사건을 뭐 악의적인 함정 취재다, 뭐 언론 뭐 취재윤리가 뭐 문제가 있다, 뭐 함정에 빠진 거라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거나, 채널A를 통한 검언유착 사건을 그 권언유착이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에 있던 저 같은 사람이나 MBC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검찰을 윤석열 검찰에 타격을 입히려던 공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프레임으로 고발장까지 써서 만들어서 지금 국힘에다가 넘겨주고 했던 것이 이제 고발사주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버르장머리들은 계속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 수법들을 계속 쓰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시에 여기 참석한 사람들 명단입니다. 김기춘 법무부 장관, 우명수 부산시 교육감,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박일용 부산경찰청장, 제가 더 떠듭니다라고 앞장섰던 자죠. 강병중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환 부산시장, 정경식 부산지검장, 검사가 빠질 수가 없죠. 김대균 부산지구 기무부대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보십시오. 이 상공회의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업인들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검찰, 경찰, 안기부, 기무사, 행정당국이 부산시장, 심지어 교육감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불을 붙여서 못대를 보여주자. 김영삼을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복귀라는 제목으로 정경식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박일용 경찰청장으로 영전하고, 김기춘은 아예 공소를 취소해버립니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이런 자들을 데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박근혜 시절까지도 그 유서대필, 그러니까 사건 조작 검사들과 뭐 이 초원복급 사건의 주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세력을 유지하고 뿌리를 지키고 다른 세력에 대해서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매도하고 하는 공작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 터지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 이름들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이 역사에 이 이름, 이 더러운 이름들을 절대로 지워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과정들을 딛고 출범한 김영삼 정부지만, 그래도 군사독재와는 다르게 뭔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개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회 숙청과 금융실명제. 다행히 이제 이게 긴급명령권, 대통령 긴급명령권이라는 걸 발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금융실명제에 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인 걸로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민사소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맡겨놨던 거, 자기 돈인데 남의 이름의 통장으로 뒀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심각한 타격이 됐었죠. 이 당시에 하나회 명단을 6사 20기에서 36기까지 142명을 확인을 하고, 105명이 회원으로 그때가 남아있었고, 장성 43명, 연관 62명이 확인됐다. 이 하나회 전두환, 노태우, 여기 지금 김진영, 이 사람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도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여기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두 사람, 나중에 대통령까지 올랐던 사람, 이게 이종구 국방부 장관까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요런 하나회 사람들을 일거에 지금 다 이렇게 해임을 하고, 이때 고위장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육군참모총장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보안사령관,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이게 이제 4대 요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포함해서 지금 하나회가 자리하고 있던, 요직에 있던
쿠데타 주역들을 일거에 다 전역시키고 날려버린 일, 이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의 봄의 주역들이 이때에서야 비로소 1993년이 와서야 10여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군복을 벗게 된다. 그때 이제 이 하나회 숙청의 과정, 뭐 이런 것들, 금융신병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앞으로 뿌리 깊은 이 그 정치검사, 검찰 독재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혁을 실시하고 개혁의 일환으로서 또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하죠. 이 재산등록 제도를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권력과 부를 양손에 줘서는 안 된다. 하나만 손에 쥐어야 한다.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은 한 가지는 놓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 등록,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관두고 나가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수구 세력의 입장에서는 뿌리가 흔들리는 중대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론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1년차 2분기 지지율이 83%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90%까지 올라왔었거든요. 90% 지지율이 83%로 이제 공식적인 조사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이제 임기 초반에 개혁을 단행하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도 70% IMF 위기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60%, 이명박은 52%, 박근혜 60%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지율의 변동이 있게 되는데 지나게 되면 김영삼 6%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IMF 위기를 불러온 그 무능, 이제 그 실정의 효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자, 대통령이 어떨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 어떨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 여러 업적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아들 비리를 뭐 소위 홍삼 트리오라고 불렸던 그 아들들의 어떤 비리 문제 뭐 이런 것들로 나중에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이제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그 허위 프레임 조작 이런 공세에 휘말려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52%, 60%밖에 지지를 처음 받고 시작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왜 60%의 지지율을 최고 지지율로 그냥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김영삼보다 못할까요? 이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던 그 악의 뿌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얼마만큼 단호하고 신속하게 나섰느냐. 여기에서 이 차이가 지금 좀 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어떤 최초의 정권 교체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적절하게 잘 무마하면서 그 준동들을 다 살펴가면서 민주정부를 이끌어야 됐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김영삼 때보다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1990년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본적인 개혁들을 단행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90%까지 달하는 80%를 넘는 이런 지지율까지 확보하게 됐었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범하게 되는 정권, 정부, 특히 민주정부의 경우에도 깊이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뭐 검사들이 보인 모습, 검찰이 움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유서대필 사건, 유서 조작 사건, 유서대필 사건 조작 이런 데 관련한 검사들 얘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쿠데타 세력들이 다 고발이 됩니다. 그때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나서 34명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합니다. 군사반란인 건 맞은데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당시에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이 장윤석이라는 자가 뱉었던 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서 이게 이제 계속 남게 되고요. 그런데 이 장윤석은
장윤석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거는 지금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화면을 저기 썸네일을 캡처한 건데요. 요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장윤석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상북도 영주, 그 우병우하고 같은 고향이죠. 거기로 가가지고 내리 삼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윤석이라는 자는 이때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무슨 저기 손준성이 한동훈이가 다 저기 승진했다고 하는 검사장의 자리까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옷을 벗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변신해가지고 삼선을 하게 되는 김기춘도 삼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그 마음껏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일을 법기술자로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조작해주고 만들어주고 프레임 전환시키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이런 식의 행각이나 이런 식의 수법을 반복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출세의 길을 걷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은 아주 뒤에 지난 후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 중간에 발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민주화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뭐 저기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 뭐 보복을 하면 사회가 시끄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그때 이렇게 조선일보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프레임을 만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생하면서 그대로 살다가 경상도 지역으로 또 가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가지고 또 연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종의 모델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 들어와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 이게 이제 옛날에 다 정치 검사로서 또 수많은 사건들을 말아먹은 주역으로서 아주 유명했던 자들인데 뭐 정점식이 유상범이 뭐 김도업은 워낙 뭐 지금 보잘것없는 검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똑같은 일관된 모습 뭐 곽상도도 국회의원 있지 않았습니까?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당선된 지역들이 다 경상도 유상범은 뭐 강원도 저기 영월 출신이니까요. 강원도 산골.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마치 출세한 사람의 전형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모습. 그래가지고 국회에 손쉽게 진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정치검사의 양산이 끊어지지 않고, 권력에 굴종하고 내지는 이제 권력자로 변신하기 위해서 쿠데타까지 감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속상하고 가슴 아픈 현실을 또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태우가 구속되고 전두환도 구속되거든요. 전두환 씨는 보십시오. 여기 반란죄 등이 적용된다고 하고 허화평 같은 사람들 뭐 소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노태우는 뇌물죄를 적용해서 서울구치소로 간다. 30개 그룹에서 2,359억을 받았다. 2,359억. 돈 준 재벌들은 대부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원조,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비자금을 만드는 데 개입했다. 이게 김영삼 때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 분명히 이 앞에서 군사발란은 맞지만 기소유예 한다고 했었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뇌물죄로 구속이 되고 반란죄로 구속이 되고 노태우 전두환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그 중간에 박계동 의원이라는 분이 국회에서 비자금을 주고받은 이 증거인 수표라고 하면서 이 비자금 내역서, 수표 이런 것들을 흔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노태우의 뇌물죄,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결과로 재벌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이 수천억의 돈을 받았던 것들, 그리고 노태우는 이제 죽기 전까지도 이거를 추징금을 계속 이제 갚아 나가죠. 그리고 전두환보다는 상당히 많은 돈을 갚고 결국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중간에 또 이제 이 돈을 자기 동생 노재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겨놨다가 동생이 이제 금융실명제 등을 이유로 떼먹어 버리죠. 그래가지고 형제간의 소송을 벌이고 참 이것들이 진짜 박철원이라고 또 전두환 노태우 후절을 이어가면서 이제 실세로 군림했던 검사 있지 않습니까? 박철원이도 당시에 내연녀로 보이는 무슨 무용과 교수한테 그 돈을 맡겨놨다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 또 서로 소송을 하고 또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다 뺏기는데 하여튼 이때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김영삼은 왜 권력과 부를 한 손에 거머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박수를 받았는가 하는 일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원조는 금융감독원장이었고 그 전에 은행원이었고 경북고등학교 출신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자금을 마련해주던 은행원이고 자금줄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여기 김종인은 왜 등장합니까? 김종인이 뭐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정통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고수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이때 이제 비자금 만드는데 개입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더러운 돈을 많이 만지면서 정치권에서 성장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들을 국민들이 좀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전두환은 이제 반란죄가 적용이 되면서 이 중간에 5.18에 관련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이 사람들 다 처벌할 수 있는 그 특례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급입법을 통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때만 이루어지고 그 뒤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특례법을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례가 나중에 이제 이 정권을 가지고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법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전두환은 다시 앞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뒤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자가 검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요 앞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면죄부를 주더니 법이 바뀌고 대통령이 역사를 바로 서야 된다고 한마디 하니까 바로 구속을 하고 사형을 구형해가지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합니다. 결국 나중에 감형돼서 전두환이는 무기가 되긴 했지만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요. 여기 보십시오. 12.12.5.18 비자금 공판 이렇게 써있고 징역 10년 정호용,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8년 허삼수, 유학성, 최세창, 이희성이가 서울에 보면 나오는 계엄사령관이었거든요. 7년 장세동, 차규원, 주영복 4년 박종규, 신윤희 주영복이도 이게 계엄사령관이었거든요. 신윤희 이게 헌병 당시에 수방사 헌병단장인데 반란군에 가담한 놈 있죠. 이 신윤희 이런 자들이 이때 이제 이렇게 다 그 쿠데타 세력으로서 사형 선고에 달하는 처벌까지 받지만 이걸 김영삼이 또 사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거는 물음표를 남기고 과연 김영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뭐 이런 반성 혹은 성찰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이런 어떤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한국당이 그 총선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영삼 씨가 뭐 자신감을 얻은 건지 이 96년에 15대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이 노동법, 안기부법 이런 것들 이제 이 악법으로 이제 유명한 법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 당 155명의 의원이 155명이니까 과반이 되잖아요. 참석해가지고 어디 별관에 숨어가지고 7분 만에 그냥 날치기 처리하는 이걸 통해서 양대 노총이 총파업에 들어서게 되고 야당이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장애투쟁에 돌입하게 되고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개혁적인 모습으로 참신하게 국민들의 어떤 그 의구심이나 한을 풀어주려는 모습 또 당시에 이제 중앙청도 허물게 되잖아요. 김영삼 때. 그러면서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도 처단하고 단죄하고 뭐 이럴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요렇게 자기의 어떤 그 수구적인 기득권의 모습을 떨치지 못하고 이런 노동법이나 안기부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안정국을 또 유지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을 위협해가지고 몰고 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정권도 위기를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정권의 비리도 이제 터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김현철이 김영삼의 아들로서 온갖 인사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하다가 보십시오. 13억의 알선 수재와 조세 포탈, 32억의 알선 수재와 13억의 조세 포탈 이 혐의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게 1997년인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구속됐던 그리고 자기 아버지 대통령의 시대를 완전히 똥치를 하고 위기에 빠뜨렸던 이 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민감한 국면마다 나타나가지고 마치 시대를 판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또 행사하는 모습.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국힘의 후보로 뭐 부산에서 출마하겠다고 지금 하죠. 뭐 윤석열 밑에서 뭐 청와대 행정관을 했다나 뭐라나 하던데 이 사람의 모습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물을 낳고 어떤 모습을 남기고 퇴장하게 되는지 여기서 이제 다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IMF에다가 구조금융을 공식으로 요청한 이 가슴 아픈 역사가 이제 1997년도에 이어서 이렇게 오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는 완벽한 내리막길. 아까 이제 6%의 지지율을 남기고 퇴장해가는 김영삼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 부정부패를 일수하고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라고 문민정부는 군사독재 정부와 다르다라고 당당하게 출범했던 김영삼 정부가 그러면서 그 3당 야합이라는 그 역사적 과오를 좀 씻어낼 수도 있었던 기회를 그 태생적인 한계와 무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나라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몰락해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앞선 개혁의 핵심이었던 부분들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김영삼은 왜 결국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결국 이 문제는 제대로 된 실력을 쌓지 않고 그냥 언론과 손잡고 언론에 기대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대통령까지 됐던 사람. 그러니까 언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 그 다음에 검찰을 통해서 또 검찰의 이 속성 같은 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가 스킵을 했는데 그 전두환 노태우가 다시 구속되고 사형 선고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그 검사에게 어떻게 불과 얼마 사이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유명한 말을 또 당시 그 고위 검사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노라면 놓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소위 머리가 좋아서 뭐 공부 잘해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했다는 것들의 도덕적인 민낯이고 본 모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김영삼 씨도 잘 간파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손잡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은 무슨 말을 남기냐면 내가 장관 20명하고 또 검찰총장 1명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 의존하는 검찰에 어찌 보면 포획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춘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검찰 조직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어떤 현대사의 악인이고 그 김기춘의 도움을 받아서 김기춘이 초원복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역 감정에 불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김기춘이 박정희 밑에 있으면서 김영삼이 야당 총재였던 시절에 그 사람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제도 출신으로 자기 고향 후배다. 뭐 이런 걸로 와가지고 또 머리를 조아리니까 김기춘이 당시에 또 국회의원이었단 말입니다. 공천을 또 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부패가 양산되고 결국 또 그 손에 자기 아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그걸 또 넘겨주게 되고 정치적 위기를 겪고 몰락해가는 모습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검찰은 대통령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소나기에 쥐고 주물르고 흔들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좀 얻게 되는 또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검찰이 보일 수 있는 온갖 추악한 모습, 그 다음에 물밑으로 거래하고 흥정해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넓혀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 김영삼의 시대는 이렇게 IMF 위기, IMF 외환 위기를 불러오면서 끝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 진정한 민주정부로서의 정권 교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는데 반세기 만에 선거에 따른 정권 교체,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 행사장에서 국민들이 앞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울먹이던 모습, 이런 것들이 생생한데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2기 단체장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도 국민의 6명, 자민련 4명, 당시에 이렇게 이제 연합정부였잖아요. 그 한나라당은 6명밖에 당선되지 않는 이런 지방선거에 승리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정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고 꽃을 피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이런 지방선거는 지금도 이제 중요한 어떤 정권의 중간 평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어떻게 부활됐느냐? 유신헌법에 보면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한데, 이거는 통일된 후에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라는 부칙을 둬가지고 사실상 사문화시켜버렸고, 그 뒤로도 개정된 헌법에서, 그러니까 6월 항쟁으로 개정된 헌법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명시하고 있었는데도 그 시행 시기를 계속 늦추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 단식투쟁을 돌입을 하게 되고, 내각제를 포기하고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라, 뭐 이런 것들의 요구를 하게 되고, 이 단식투쟁의 결과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입법이 가능하게 시행돼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초원복집 사건에 교육감까지 끼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의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지방자치, 지방교육의 그 어떤 독립성, 자주성의 강화로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됐죠. 30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해서 87년 6.29 선언 이후에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91년도에 처음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체장을 뽑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는 그 의원들부터 뽑고,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재출발을 알렸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87년도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8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했는데, 지방자치제도는 91년도에 그나마 의회 선거만 하고, 그 뒤에 단체장 선거는 또 안 하고 있다가, 보십시오. 여기 역대 지방선거를 보시면 95년이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하시는 바람에 겨우 헌법에 있는 제도를 이렇게 어렵게 시행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빨간색이 민자당, 그 다음에 여기 자민련,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의 민주당, 98년도 이 동쪽 지역이 이렇게, 강원도가 여기 이제 자민련이었는데 이게 김종필 당이지 않습니까? 역시 이렇게 계속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쪽이 남게 되고요. 이때 이제 2006년이 되면 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게 계속 지방선거 참패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그 다음에 2010년도가 오면서는 이 경기도와 서울과 TK, 2014년 역시 서울과 TK, 2018년에는 TK만 남기고, 광역단체 기준입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다시 이렇게 빨간색이 넓어지는, 보십시오. 요때 이 모습하고, 이때 이 모습하고, 이때 2002년도에 여기 하나가 자민련이었거든요. 충청도가. 지금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경기도만 빼고요. 이렇게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거. 경기도도 이번에 이제 여기 아슬아슬하게 이겼잖아요. 새벽에.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여튼 이 동서 간의 이 문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정이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억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는 여기 2014년 한 번만 도지사가 이쪽 당이었고요. 대부분 민주진영이나 무소속에서 이걸 차지했었습니다. 자, 이런 지방자치 선거 결과를 놓고 이
지방선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누구 덕분인가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아서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 있어서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기여, 그 다음에 민주세력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요 한겨레가 이제 이렇게 특종을 하게 됩니다. 이 진영구라는 사람이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바로 윗단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고등검사장이라고 그래갖고 고등검찰청의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치면 검사장은 사단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검장은 군단장인 겁니다. 직급은 높은데 실권은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단장이 직급은 낮은데 실권은 많아서 쿠데타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고검장 승진을 앞두고 이게 술을 한 잔 먹고 여기 이제 그 조폐공사 파업을 우리가 유도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분위기 좀 정비하고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규모가 좀 작은 데로 골랐다라는 식의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조폐공사 문제를 잘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확인이 돼서 오늘 이때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까지 가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특검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도 이 파업을 유도한 것을 주된 혐의로 진영구를 기소하지 못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이 진영구가 조폐공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직장 폐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파업 같은 거 좀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해서 이끌고 가고 방치하지 마라라는 식의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시인지 조언인지 협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고요. 결국 진영구한테 확정된 형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발언했던 파업 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특검팀에서 특검 보로 김영태 변호사라는 분이 가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특검 보로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당시에 대전지검에 이제 여러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쭉 파악해서 확인을 하고 모아두고 계셨는데 이거를 특검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우르르 오더니 그걸 뺏어갔다는 겁니다. 특검보한테서. 그래가지고 이 김영태 변호사님이 특검보로 있으면서 당시 강원일 특검이라는 사람한테 이거 검찰에서 온 애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자기네 간부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데 진의 기록을 그대로 탈취해가는 이런 자들을 두고 어떻게 특검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안에서 싸우셨는데 결국 김영태 변호사님이 쫓겨나게 됩니다. 특검보에서 사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이 강원일 특검이라는 사람이 진영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일부 혐의를 가지고 이제 검찰에 넘겨서 기소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저는 진짜 흉악범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진영구보다도 더 나쁜 놈입니다.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면 전두환이하고는 제가 같은 레벨이고요. 전두환이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죽기 전에 이제 받았던 그 회고록에다가 거짓말 쓴 것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자, 이 법률적 기준이나 판단의 건강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일 특검이라는 사람 기억하시고요. 자, 초록은 동색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진영구가 유명하죠.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당시에 이제 했던 말입니다. 내 고등학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하고 논의한 뒤에 했다. 이 같은 계획을 공안부에서 만들어서 총장한테 보고했다. 그래서 앞에 이 사람이 총장을 했던 김태정이고요. 이 사람을 소환 조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 진영구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 딸이 진은정이가 한동훈이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검사고 아들 진동균이가 또 검사가 됩니다. 이 진동균이는 나중에 후배 검사를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을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서 나갔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실 폭로 이런 것들로 검찰 내에서 이슈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구속돼가지고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진영구는 또 이때 이제 조평사 파업을 유도했다라고 했는데 이 보타바이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지금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금 중에 3억 원은 진영구가 이미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적도 있고 이 주가 조작의 주범이 나중에 도망 다니다가 겨우 어렵게 검거가 되는데 형을 살다가 중간에 갑자기 뭐 귀휴 이런 명목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진영구하고 진동균이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국회에서 한번 지적하고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행각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나름의 명성을 구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회에서까지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례고 이 검사들의 오염된 영혼, 이 더러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결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의 결과물로 지금 그 정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라는 희대의 정말 창피한 정부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쭉 1960년대부터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면면이 이어온 우리의 이 불행한 역사 때문에 또 가슴 아픈 과오들 때문에 이 결과물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강연의 어떤 중요한 주제이자 목적이기도 하겠는데 이 조평사 파업유도 사건을 통해서 진영구가 얘기했던 말, 내 후배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본보기를 한번 본때를 보여줬다. 내가 공안부장이니까. 그러고 자식 사위가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들을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또 이 북핵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북한이 NPT라고 얘기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때가 이게 그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NPT에서 탈퇴한 게 1994년이고요. 그러고서 당시의 대통령이 클린턴인데 이 북한을 폭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핵시설을 짓고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거 도저히 방치할 수 없고 폭격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주한미군의 가족들을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고 미군의 동원령을 내리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외신이 차단돼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돌아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카터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게 되고요. 이 카터 대통령이 수락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이걸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막내한테 요 두 사람 누군지 알겠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김일성이고 이게 카터인데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김일성의 양보를 받아내고 그러면서 카터가 정상회담을 권유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권유하고 김일성이 수락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압력을 받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주도해서 한 것처럼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 총리회담 같은 걸 하거든요. 고위급 회담을. 그래가지고 여기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당시에 굉장히 큰 그 뉴스였는데 이걸 준비하던 중에 정상회담 직전에 김일성이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나중에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무슨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갈수록 좀 이상해지잖아요. IMF 위기에 대한 변명도
뭐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이러다가 이 김일성 사망에 이른 것도 이게 DJ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가지고 그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심사가 뒤틀렸는지 이 정상회담을 뭐 공산당하고 왜 회담을 하냐? 내가 기가 세가지고 기에 눌려가지고 이 김일성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 정신 승리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튼 남북 관계가 계속 이렇게 조금 뭔가 좋아지려고 하면 또 뭔가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물론 북한 정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고요. 그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도발을 하고 김대중 정부 때도 햇볕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고 통일의 길을 좀 앞당기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는데 또 1차 연평해전이라고 불리우는 거 도발을 하고 서해안에서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2차 연평해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북쪽에서도 소위 북쪽의 수구 기득권 세력이 이 반통일적인 정서, 그다음에 어떻게든 대남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이런 시도를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역사의 불행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998년이 되면 이제 북한 관광이 시작이 되죠. 6월 16일 1998년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유명한 소 500마리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올라가고요. 나중에 또 나머지 소 500마리를 또 끌고 올라가죠. 본인이 그러니까 북쪽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통천 분인데 그때 이제 그 가난 뭐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소를 몰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98년 6월에 있었던 이 이벤트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정은 회장이요 며느리 아닙니까? 김정일 면담을 하게 되고 2007년에는 개성하고 백두산 관광까지 한다고 합의서까지 만들게 됐는데 그러고서 개성 관광이 이제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10년이 되도록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산을 그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많이 가는 게 일반화돼 있었고요. 저도 뭐 금강산 부모님 모시고 이제 가야지 언젠가 이게 뭐 금방 갈 수 있겠지 이러면서 처음에 변호사 생활 한다고 바쁘다고 시간 미루고 하다가 2008년도에 이 박광자 선생이죠. 피격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또 개성 관광도 중단되게 이릅니다. 이게 계속 됐으면 이렇게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됐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남북관계는 또 얼마나 다른 바람이 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꼭 좀 다시 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정은의 모습이나 윤석열의 모습을 봤을 때 전쟁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꼭 이뤄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90년대의 또 특징이 이 학생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이 교련제도가 이제 이때 폐지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 폐지되는 게 뭐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뭐 얘기하면서 죽어갔다는 그리고 박정희 시대 영웅으로 만들었던 이승복 어린이의 얘기가 삭제되고 그게 이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지나치게 미화됐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적이 돼가지고 교과서에 삭제되고 그 월북 문인들의 작품 정지용 선생 같은 분들의 이제 시가 수록되고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수구적인 또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완벽하게 뭐 일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조회가 끝나고 이렇게 사열을 위해서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 이게 이제 거의 뭐 군대 아닙니까? 여기 뭐 멸공총화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군복을 입고 행정하는 모습. 이거는 이제 당시에 교련복 광고입니다. 교련복 광고인데 우리는 자랑스러운 화랑의 후예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여학생들 교련복 이런 것까지 이렇게 광고하던 모습에서 이것이 비로소 1990년대에 들어 사라지게 된다. 여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교련복을 입고 구급법
뭐 그 교육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게 교련 교육이 시작될 때는 이게 이제 경기하고 교련 시간인데요. 이 사진이 재밌어서 요거 교련의 추억을 떠올리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만 학생이 보이시죠? 이 사람 누군 것 같습니까? 어서 많이 보신 분 아닙니까? 이 강금실 장관입니다. 경기하고에서 당시에 교련 수업에 참여했던 강금실 장관의 사진이 이게 시대의 흔적으로 남아있고 1990년대 교련 교육이 끝났다. 자, 이 1993년 5월 16일 날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교련 무슨 경연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한 도에 공설운동장 이런 데 모여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연습하고 참가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 군사훈련을 이렇게 이제 경쟁까지 붙여가지고 장려하는 이런 시대에서 군사독재의 종말과 함께 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폐지됐다. 이 말씀도 추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대학교가 자격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은 설립이 좀 자유롭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까지만 해도 진학률이 33%였고 80년대에는 20%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숫자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학 진학률이 83.8%까지 달하게 되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대학교 입학 정원보다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지금 훨씬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대학 진학률은 100%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여러 이렇게 쪽지들에다가 이렇게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이제 대입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특히 이제 새칭 명문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고 뭐 출세의 시작이 되고 출세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제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다는 부모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대입에 이제 계속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가 많이 생기고 과거에 1990년대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교수 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대학이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교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학교 숫자들도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작이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노태우 정부에서 1989년도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뭐 아까 택지 분양 비리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기 신도시가 서울 반경 20km 안에 이렇게 평촌, 중동, 일산, 그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분당, 삼본 이렇게 5개를 지금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의 계획으로 이제 계획 인구로 분당은 39만 320명, 일산은 27만 6천 명, 평촌 16만 5천 명, 삼본 16만 7천 명, 중동도 16만 5천 명 해서 합계 116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한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단지 수가 뭐 100개가 넘고 50개 수준 뭐 이렇게 쭉 만들게 되는데 이 신도시들이 이때 90년대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요. 이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노후주택 비율이 이렇게 70%, 80%, 평촌 삼본 같은 평촌은 뭐 90%에 달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신도시가 뭐 계속 집값도 오르고 뭐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하고 뭐 무관할 수 없는 또 투기하고도 무관할 수 없는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 노후주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다 고층으로 지어져가지고 과거에 저층 아파트의 이제 재건축 모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용적률을 엄청 높여줘야 되고 그러면은 뭐 이게 뭐 40층 막 45층 이렇게 올라가야지 채산성이 맞게 되는 아니면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또 신도시가 한꺼번에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무슨 바닷모래를 써가지고 부실할 위험이 있다거나 또 그 전체에 예를 들어 분당 하나를 신도시를 낡았으니까 다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럼 처음에 나갔다가 처음에 지어져서 들어온 사람들이 얻는 이익과 불이익, 마지막에 해당돼가지고, 마지막이 되면 이게 한꺼번에 다 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 차이가 날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건 지금 리모델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 이제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출범하고 뒤로도 이제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신도시가 또 단지라는 형태로 우리 한국 사회에 남긴 또 좋지 않은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분화되고 고립되고 또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하면서 과거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많이 퇴색해 가는데 소위 무슨 저 주공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차별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무슨 평수대로 모여서 논다거나 무슨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그게 일종의 신분으로 작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도 이런 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러니까 신도시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이고 무슨 특성이 없이 어딜 가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도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장래를 볼 때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들도 좀 함께 좀 기억하시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쓴 좋은 저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런 주거 형태나 이런 도시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공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사라질 수가 없는데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승복 동상,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마다 다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까지도 이 동상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철거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제가 울산에서 이제 그 노옥휘 교육감님 갑자기 돌아가신 노옥휘 교육감님 계실 때만 해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대감을 고취했던 이런 기억들이 여전히 지금 시대적인 질곡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이제 북한이 제공하죠. 이게 이제 강릉 무장공비 그 침투 사건 1996년에 그때 이제 사살된 이 공비들의 모습이고 그때 이제 생포된 간첩 이광수의 모습인데요. 이 입에다가 이제 이 자살을 하는 거, 자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갈을 물린 모습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도발을 하고 유화 정책을 해서 좀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 같은데 또 남한에서 또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에 또 그 수구 진영이 또 도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양쪽의 반통일 세력이 수구 세력들이 반통일 세력이 돼가지고 존재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생해서 살아가는 기득권들이 또 양쪽 다 강고하게 있다 보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도 정말 좀 마음 아픈 현실인 것 같고요. 이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제가 물음표를 붙여가지고 해봤는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 신동호 스포츠 조선 사장이라는 사람이 방일영이라는 분의 이 저기 7순인지 8순 잔치에서 그 앞에서 이분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낮의 대통령은 많았지만 실질적인 대통령은 오직 한 분이다. 밤의 대통령은 오로지 회장님 한 분이셨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오늘날 언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우리 정준희 선생이 이게 잘 그 정리하는 영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밤의 대통령이라는 모습으로 조선일보가 떠오른 게 조선일보 회장을 이렇게 운운하는 게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이 시대가 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선일보는 그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성공하고 나서 이제 언론 통폐합과 관련한 공작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거기에 허문도라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50의 쓰리허라고 하죠. 허삼소 허화평은 군인이고 허문도는 이게 민간인인데 기자 출신입니다. 허문도가 언론 통폐합 그 관련 계획을 세우고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소위 말하는 1등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동아일보가 이제 가장 앞서가는 또 훌륭한 언론이라고 인정을 하던 매체였는데 그게 이제 조선투위, 동아투위 이제 강제 해직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투쟁위원회가 생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70년대. 그게 이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제 강점기에도 없었던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이 족벌 언론들이 권력하고 주고받으면서 이제 공생을 하고 기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전두환의 환심을 사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1위 발행부수 1위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제 소위 밤의 정치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막구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기고만장해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을 이끄는 식의 훈수를 두기도 하고 본인들의 사람들을 또 계속 정권에 집어넣고 그 최시중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호를 하고 암약을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이게 김영삼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포장해가지고 정말 이게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출중한 지도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김영삼이라는 분이 갖고 있던 장점도 많이 있죠. 결단력도 있고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고 배짱도 좋고 했었지만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었느냐. 그거를 결국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데가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김영삼은 결국 출범 때부터 조선일보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또 김영삼 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김영삼이라는 정치인으로부터 촌지를 받고 기사를 잘 써주고 그렇게 공생하면서 성장한 언론인들이 또 이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는 관계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담론을 이상하게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의 언론 환경은 언론 재벌과 그러니까 족벌 언론이라는 언론 재벌과 재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재벌 언론 재벌과 재벌 언론이 한국의 언론 지형을 장악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주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정서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확산시키고 여전히 유지시키는 그러면서 반통일 정책, 그 다음에 반개혁 정책 이런 것들에 앞장서서 나팔을 부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 뿌리가 김영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김영삼을 통해서 이게 거의 완성이 되다시피 하고 그 뒤로 김영삼이 민자당이라는 3당 합당을 통해서 수구연합을 통해서 그 야합을 통해서 권력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거를 제일 도와준 데가 조선일보였고 그 조선일보를 자신의 우호 세력으로 생각하고 계속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뒤로도 민주정부도 이 시장 권력과 결탁한 언론의 힘에서 크게 이게 그 힘을 크게 누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민주정부는 독재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이게 지금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안고 이제 계속 이 문제가 악화되었고 이 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유지하고 또 수구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 완전히 정파 매체로서 정파 찌라시로서 지금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언론 재벌의 문제와 재벌 언론의 문제 이 자들이 망치고 가리고 있는 이 진실의 문제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질곡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언론개혁의 문제와 그대로 이렇게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군사독재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낳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그 부산물로의 그 찌꺼기들, 그 아주 독극물들을 만들었다면 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언론과의 야합, 결탁 이런 것들은 이 언론개혁으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언론을 통한 독극물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9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시대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도 90년대는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어지게 될 어떤 공개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그렇게 느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슴 아픈 시대의 흔적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극복하고 적어도 민주주의, 민주화의 측면에서 2000년대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얘기를 90년대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다음 2000년대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